자, 여러분 교재의 169페이지 여과 과정이 되겠습니다. 자, 여과 과정은 우리 선진국에서 처음에 나타난 용어예요. 자, 필터링이라고 하죠. 가끔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요, 또 우리 필터링이라고도 또 자주 또 출제를 해요. 여과 과정 또는 필터링 과정. 자, 이것을 우리는 주택의 순환 형상을 얘기하죠. 자, 주택이 순환된다. 자, 토지 위에 있는 주택은 고정되어 이동할 수 없는데, 주택이 순환된다는 것은 우리가 주택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이사를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이사를 왔다 갔다 하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되죠? 빈집. 공가가 빈집인데, 이 공가가 연쇄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을 전제로 해서 나타나는 형상이 여과 과정입니다. 자, 그러면 여과 과정은 주택이 순환되는 형상인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주택의 질적인 변화와 그리고 가구, 고소득층 가구, 저소득층 가구의 이동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인데, 주의해야 될 것은 우리가 여과 과정을 설명할 때 소득계층을 크게 둘로 봅니다. 일정 수준 이하의 저소득층, 일정 수준 이상의 고소득층. 그래서 소득계층별로 분화되는 그러한 과정을 얘기합니다. 자, 이때 여가 과정은 크게 우리가 둘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 상향 여과의 개념이 하나 있어요. 상향 여과의 개념이 있고, 또 하나는 하향 여과의 개념이 있습니다. 자, 상향 여과라는 것은, 상향 여과는 이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일정 수준 이하의 주택인 저급 저가주택이 우리는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한다든지 또는 재개발을 통해서 고소득층, 상위소득 계층의 사용으로 바뀌는 형상을 상향여과라고 해요. 그래서 주택의 상향여과의 형상은 소득이 증가됨으로 인해서 이 저가주택에 대한 수요가 감소되었을 때 나타난다. 감소가 포인트인데, 이걸 한 3번 출제된 지문이에요. 감소, 증가로 많이 내죠. 자, 그리고 하향 여과는 우리 여과 과정이라고 하면 하향 여과 형상이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형상으로서 우리는 고소득층이 사용하는 일정 수준 이상의 고급 고가주택이 물리적, 기능적으로 쇠락해서 더 이상 고급 주택으로서의 기능을 제공하지 못하면은 저소득층의 사용으로 넘어오는 형상을 하향 여과고, 그래서 하향 여과를 우리는 일반적인 형상으로서 나타나는 형상으로서 능동적인 순환이라고 돼요. 순환, 이 순환에서 능동적 순환이라고 합니다. 자, 우선 개념을 받고, 이 도시 내에서 저소득층 주거지역과 고소득층 주거지역이 서로 분리되는 형상을 주거분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도시 전체적인 측면에서뿐만 아니라 지리적으로 가까운 근린지역에서도 발생하는 현상인데, 그 말은 주거분리 형상은 우리 도시 내 어느 지역에서든지 우리 흔히 발견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정의 외부 효과로 인한 편익은 추구를 하려고 하고, 또 마이너스 외부 효과로 인해서 주택 가격이 하락을 하는 이 피해는 피하려는 동기에서 나타나는 형상이 바로 주거분리 형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우선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이 지역, 이 저급주택 지역은 주거 환경이 양호하지 못하죠. 양호하지 못하니까 뭐가 발생하죠? 마이너스의 외부 효과. 그래서 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데, 부외부 효과는 부동산 가치를 하락시키죠. 부외부 효과가 발생해요.
자, 그래서 이 저급 주택에 있어서 수선하는 비용과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을 비교를 했더니 어디가 클까요? 일반적으로 요게 크겠죠. 왜? 양호하지 못한 주거 환경으로 해서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은 거의 없죠. 수선 비용이 많이 들지. 그래서 우리 우선은 이런 형상으로 인해서 저급 주택은 뭐 한다? 비용을 투입을 해서 수선을 하지 않겠죠. 수선을 하지 않으니까 저급 주택 지역은 계속 저급 주택 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나타난다. 자, 그리고 반대로 우리가 고급 주택 지역은 어떻게 돼요? 우리는 고소득층이 거주하는 고급 주택 지역은 주거 환경이 상당히 뭐하다? 양호하니까 어떻게 돼요? 주거 환경이 양호하니까 정에 또 외부 효과가 있죠. 주택 가격을 상승시키는 정의 외부 효과가 발생합니다. 그래서 저소득층 가구는 주거 환경이 양호한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위치하여 입지하기를 선호하죠. 27회 10에 그 질문도 한번 출제를 했고요. 자, 그래서 고급 주택 지역에서는 주거 환경이 양호하기 때문에 수선비와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을 비교했더니 어디가 수선 비용보다 양호한 주거 환경으로 인해서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죠. 따라서 비용을 투입해서 계속 뭐하죠? 수선을 하기 때문에 고소득층 주거지역은 계속 뭘로 남죠? 고소득층 주거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저급주택지역은 계속 저급주택지역으로, 고급주택지역은 계속 우리가 고소득층 주거지역, 고급주택지역으로 남는 경향이 우리가 있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도시 내에서 주거 분리 현상이 자연스럽게 나타납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일반적인 경우인데, 자, 이런 경우 있거든요. 만약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에 주택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하면은 우리는 수선을 할 수도 있고 수선을 못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시험 지문에 나올 때 주의하겠죠. 수선 비용보다 수선 후에 가치 상승분이 크다고 해서 반드시 저급주택 지역에 수선 또는 재개발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면 이제 고민하는 거죠, 여러분. 반드시 아니다. 우리 국어 시간에 부분 부정이에요. 그 말은 수선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다. 맞는 질문입니다. 그 시험 질문에 하면 그런 게 나오면 헷갈리는가 봐요. 그러면 수선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수선을 하게 되면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저급주택을 수선 또는 재개발하면 고소득층 지역으로 바뀌죠? 바뀌는데 그 형상을 무슨 형상? 상향여과. 그래서 상향여과 과정을 통해서 저급주택 지역은 뭘로? 고급주택 지역으로 바뀔 수도 있다. 그럼 수선을 하지 않으면 계속 뭘로 남죠? 저급주택 지역으로 남는데, 그래서 수선을 못하는 이유는 저급주택 지역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저소득 문제입니다.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 저소득 문제. 자, 그러면은 고급주택 지역에서는 만약 수선 후의 가치 상승분보다 수선 비용이 더 컸다. 그럼 비용을 투입해서 수선을 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고소득층은요, 수선 안 해요. 뭐다? 소득이 높기 때문에 주거 환경이 양호한 다른 지역으로 뭐 해버려요? 이사 가버려. 돈 있는데 이사 가버리지. 가는 건 쉬워요. 저급주택이 어렵지. 이사 가버립니다. 가면은 어떻게 돼요? 팔고 가잖아요. 그래서 그 주택은 고소득층 주거지역 가까이 있는 저소득층가가 받아서 이사를 오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고급주택지역이 쇠락해서 저소득층으로 넘어가는 형상을 무슨 형상? 하향여과라고 해요. 이 하향여과에 따르는 뭐가 발생하죠? 침입.
자, 어떤 지역에 이렇게 새로운 요소가 개입, 들어오죠? 들어오는 이 형상을 침입. 그럼 계속 들어올 거 아니에요? 계속 이렇게 들어오면은 이 지역이 점점 시간의 경과함에 따라 뭘로 바뀌어요? 고급 주택 지역이 점점 저급 주택 지역으로 변화를 하게 돼. 이 형상, 이 침입으로 인해서 저급 주택 지역으로 바뀌는 이 형상을 우리는 천이 또는 계승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인근 지역의 여가 과정에는 이렇게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뭐한다? 적용된다. 침입과 계승의 논리가 적용된다. 아까 문제 우리 모의고사 문제 봤었잖아요. 침입, 계승의 논리가 적용된다. 자, 시험 문제에 좀 주의해 두시면 되겠네요. 자, 그리고 관련해서 우리는 저급주택 지역에 가까이 있는 저급주택 지역에 가까이 있는 고급주택 지역은 어떻게 돼요? 그럼 저급주택 지역 인근의 고급주택은요, 부의 외부 효과론에서 건축비도 못 건져요. 그러니까 비용을 고급 자재를 이용해서 주택을 지어도 가격이 어떻게 돼요? 건축비에도 미달해요. 그래서 어떻게 돼요? 여기서는 정의 부의 외부 효과론에서 뭐가 돼? 할인. 고급 주택이 가격이 할인이 되어 거래가 이루어져요. 건축비도 또 못 미치니까. 근데 여기는 어떻게 돼요? 여기는 고급 주택 지역 가까이 있는 저급 주택은 어떻게 될까요? 양호한 주거 환경을 누리는 정의 외부 효과론에서 이 저급 주택 지역은 어떻게 돼? 자기 그 가격보다 더 프리미엄 붙어서 더 비싸게 거래가 이루어져. 프리미엄 붙는 걸 뭐죠? 할증료, 프리미엄이 붙어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자, 이 내용을 우선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170페이지에 보시면은 밑에 불량주택의 문제가 나오고 있습니다. 자, 불량주택은 저소득층이 거주하는 주택인데, 불량주택의 문제는 물리적으로 주택 그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 주택에 살고 있는 주민들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생기는 소득의 문제. 그래서 불량주택이 공급되는 것은 시장에서 자원이 비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는 시장의 실패의 형상이 아니라 소득에 따라 주택 자원이 효율적으로 배분이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할당 효율적이기 때문이다. 자, 고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에 맞는 고급 주택을 소비하고 저소득층은 자신의 소득이 낮기 때문에 불량주택을 소비하기 때문에 불량주택이 공급되는 그러한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171페이지에 분양가 규제. 가격 통제 또는 가격 규제죠. 자, 가격 통제 중에 최고 가격제가 있어요. 자,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개입을 하는데 뭐죠? 특수한 목적. 그래서 가격 통제는 정부가 특수한 목적을 달성을 하기 위해서 직접 개입을 합니다. 특수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정부가 부동산 시장에 간접 개입을 하는 것이 아니라 직접 개입을 하는데 대표적인 최고 가격제가 우리가 있어요. 자, 최고 가격제 중에 우리 저번 주에 배우셨던 용어 중에 뭐가 있죠? 임대료 규제, 임대료 상한제는 배우셨고, 자, 오늘 배우는 내용이 바로 분양가 규제, 분양가 규제, 분양가 상한제를 배우죠. 자, 목적이 시험 문제 3번 출제했어요. 목적이 3번 출제하는데 분양가 규제, 상한제의 목적이 뭐냐? 우선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정부는 주택 가격을 뭐 하기 위해서? 안정.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또 뭐 한다?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그리고 또 신규 주택을 구입을 하는 사람들에게 신규 주택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줄 목적으로 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합니다. 두 가지 목적 하에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하는데, 문제는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자,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뭐죠? 균형이죠. 자, 이때 이 가격을 우리는 균형 가격 또는 시장 가격인데, 이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정부는 구입 가격 부담을 낮춰주기 위해서 시장의 균형 가격보다 낮게 뭐를 설정한다? 규제 가격을 설정하는데, 이 규제 가격이 분양 가격에 뭐가 되죠?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에요. 상한선.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 바로 규제 가격이죠. 자, 이 규제 가격보다 낮게 받는 건 관계가 없는데, 이 가격보다 넘게 받는 건 법으로 금지시키는 거예요. 법으로 금지시킵니다. 그래서 이 규제 가격이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뭐다? 법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는 최고의 가격 또는 분양 가격의 상한선, 분양 가격의 상한선이라고 해서 상한 가격이라고 하죠. 자, 시험 문제에 주의해야 될 것은 균형 가격보다 밑에 있기 때문에 최저 가격 또는 하한 가격으로 출제를 많이 합니다. 우선 무슨 가격이 아니다. 하한도 아니고 최저도 아니다는 걸 우선 확인. 자, 그러면 시장 가격 이하 이상, 이하로 규제를 하는 게 분양가 상한제죠. 자, 이때 어떻게 돼? 아파트를 분양받는 사람은 이 가격 차이만큼 시세 차이, 전매 차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아파트를 분양받고자 하는 사람들의 수요량은 뭔가 증가를 해요. 증가를 하는데 건설업체는 손해를 보죠. 단기에는 공급은 변화가 없다는 거 항상 염두. 부동산은 단기엔 공급이 없는데 장기로 가야 변하는 거죠. 장기로 가면 어떻게 돼요? 건설업체가 수익성이 악화가 돼요. 그래서 장기로 가면은 건설업체의 수익성이 악화됐기 때문에 신규 우리가 분양하는 주택에 있어서의 공급량은 뭔다? 감소하겠지. 감소해. 그럼 공급은 이 정도밖에 안 되는데 사회적으로 필요한 양은 이만큼 필요를 해요. 그러다 보니까 어느 만큼의 이 크기만큼이 부족해져, 주택이. 그래서 주택이 부족해지는 뭐가 발생하죠? 초과 수요가 또 발생하죠. 장기적으로 이러한 초과 수요는 결국은 뭐를 유발하죠? 투기적, 아파트에 대한 투기적 수요를 우리는 가져와요.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면서 또 뭐를 형성한다? 우리는 블랙마켓, 암 시장이 형성합니다. 자, 여러분이 정부가 여러분 투기를 억제하기 위해서 분양가 상한제를 실시를 해야 되는데 정부의 목적은 분양 가격이 너무 급등하니까 이 주택 가격을 안정시킬 목적으로 분양가 규제하는데 그게 오히려 투기를 더 유발해버려. 요즘 보세요. 요즘 뉴스 보니까 뭐 녹도 아파트만 나오잖아요. 그게 뭐라고? 전매 차익이 여기에 너무 크니까 어떻게 투기적 수요를 유발하는 거예요. 예? 그럼 누가 분양받아요? 초과 수요하면 누가 분양받아? 예? 여러분 분양받을 수 있겠어요? 여러분, 요즘 분양하는 아파트는요, 현금 100% 내야 돼요. 융자 안 해줘요. 건설회사 융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 여러분이 그 주택 분양가격 여러분 저축한 돈으로 다 내야 돼. 여러분, 회사원들 못 받아요. 예? 교육 들어갈 돈도 있지, 뭐 했는데 돈 들어갈 게 한두 푼입니까? 못 받지. 그럼 누가 분양받아요? 돈 있는 사람 받지. 현금 13억을 조달.
바로 할 수 있는 사람이 분양받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 더 아파트 분양이 회사원 받으라고 했는데 못 받고 오히려 고소득층이 더 받아요. 그래서 문제가 있는 거지 이제. 그래서 요즘에는 뭐죠? 아파트 분양받는데 자격이 안 되니까 본인이 못 받으니까 어떻게 돼? 자격 있는 사람 통장 사서 분양받아. 공증을 딱 해버리고. 이번 받은 사람 있죠? 그런 사람 몇 명 있어요. 그러니까 정부가 조사를 하겠다 하는데 웃기는 거지. 특별 공급. 안 되니까 특별 공급. 특별 공급은 어떻게 돼? 분양받는 사람이 있잖아요. 먼저 우선 공급해 주는 거. 뭐 있잖아요. 탈북자. 그리고 장애인. 우선 특별 공급. 장애인. 교통사고 한번 나면 여러분 장애인이에요. 수술 한번 하시면 좀 큰 수술 하시면 장애인이죠. 그러면 이제 또 분양 받는 거예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게 커요. 그러다 보니까 이 초과 수요자들의 경쟁에서 어디서 여기까지 여러분 초과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암시장에서의 가격은 더 높아가요. 그럼 요 가격이 암시장에서 형성되는 가장 높은 가격인데 그럼 규제 가격과 이 가격 차이만큼 뭐가 더 커요? 프리미엄이 점점 커지죠. 초과 수요가 많으면 많을수록 이 프리미엄도 더 커져요. 커질수록 암시장에서 분양권에 대한 불법적인 전매가 나타날 수도 있고 아까처럼 어떤 특별공부 그런 걸 뭐죠? 법을 불법적으로 또 뭐야? 법을 어겨서 분양받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불법이 판치게 돼. 이게 너무 커지면 문제가 돼요. 자, 그리고 또 건설 업체는 어떻게 돼요? 우선 분양가를 규제하면 수익성이 악화되니까 자재를 싼 자재 쓰겠죠. 그래서 부실 공사를 초래하면서 주택 품질이 오히려 뭐가 돼? 저하될 우려가 있다는 또 문제점이 있어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지 뭐 규제를 하면은. 그래서 이 규제를 풀면 뭐죠? 규제를 없애면 분양가 자율화. 우린 자율화는 시험이 안 내요. 뭘 내요? 그러니까 하여튼 정부가 규제했을 때 효과를 못지. 자율화 이런 건 시험이 안 내고 항상 규제를 주의해서 보도록 합니다. 자, 174페이지에 조세 정책. 정부가 부동산 조세를 부과하는 목적은 재정 수입 증대를 목적으로 부과를 하는데 이때 부동산 조세의 기능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부동산 조세의 기능을 보면은 우선은 민간 건설 회사에 부동산 조세를 부과할 수 있죠. 그러면은 공공부문과 민간 부문 사이의 자원을 배분하는 기능이 있어요. 또 우리는 누진세를 부과함으로써 소득을 재분배하는 기능이 있죠. 특히 우리 종합부동산세는 누진세입니다. 자, 그리고 또 호화주택 건축에 대해서는 중과세를 함으로써 호화주택 건축을 억제를 하고 임대주택 건설에 대해서는 세금을 감면함으로써 임대주택 건설을 촉진함으로써 주택 문제를 해결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어요. 또 토지 거래 시에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함으로써 투기를 억제하고 시가를 안정시키는 기능도 가지고 있죠. 부동산 조세가 가지는 기능이 4가지가 여러분 교재에 나와 있습니다. 자, 재산세를 부과하는데 자, 조세 부담. 자, 조세 부담의 귀착과 조세 부담의 정가가 있어요. 자, 조세의 귀착이라는 것은 정부가 공급자,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 얘기죠. 실질적으로 누가 조세를 부담하느냐의 문제를
귀착이라고 해요. 정가는 정부가 생산자에게 조세를 부과했을 경우에 조세 일부 또는 전부를 우리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또 넘기는 것을 뭐라고 하죠? 정가인데, 이러한 조세 귀착과 정가는 수요와 공급의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 그림 바로 위에 상대적 탄력성에 따라 달라진다. 밑줄 그으면 되겠죠.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자, 여러분,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자는 누구? 자, 임대주택 시장에서 수요자는 임차인. 임대주택 시장에서의 공급은 누구? 임대인. 자, 주택 소유주인 임대인에게 정부가 재산세를 부과를 했다. 30만 원을 부과했다. 그러면은 어떻게 돼요?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되죠? 균형. 자, 균형. 지금 균형이죠. 자, 그러면은 이때 재산세 부과 전 임대료가 40만 원이었다. 자, 부과하면 어떻게 돼요? 이만큼 공급을 하면은 어떻게 돼요? 임대인은 나는 어떻게 돼요? 이 가격을 받고자 하는데, 공급 가격. 그런데 세금액만큼 어떻게 돼요? 세금액만큼 뭐가 돼? 이렇게 30만 원만큼 가격이 올라요. 자, 그럼 이만큼 공급을 하고자 하면 나는 이만큼 받고자 하는데 또 세금액만큼 또 가격이 또 올라요. 이런 점들을 연결을 쭉 하면은 이렇게 새로운 공급 곡선이 이렇게 나타나요. 이때 요 수직거리가 텍스 30만 원이에요. 그래서 수직거리는 요거는 다 똑같습니다. 세금은 다 똑같아요. 수직거리입니다. 공급 곡선이 세금액만큼 수직으로 뭐 한다? 상향 이동한다. 상향 이동한다. 그림을 좀 삐뚤어하네. 상향 이동을 합니다. 텍스. 자, 그러면은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점, 이 만나는 점에서 어떻게 돼요? 자, 만나는 점에서 임대료는 이만큼 오르는데 요 수직거리가 바로 뭐죠? 세금이죠.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임대료는 상승하고 거래량은 뭐다? 수요량과 공급량, 거래량은 감소한다. 결론이죠. 그럼 임대료인데 요 수직거리가 얼마? 30만 원이에요. 그 30만 원 중에 얼마를, 임대료를 얼마? 20만 원 인상을 통해서 20만 원은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전가돼서 이 부분 있죠. 이 흰색 부분은 수요자가 조세를 뭐 한다? 부담하는 부분. 이 흰색 부분은 수요자가 조사를 부담하는 부분인데, 자, 재산세 부과 후 수요자가 지불하는 임대료는 얼마? 60만 원. 그럼 40만 원에서 60만 원으로 얼마 올랐다? 부과 후에 얼마? 20만 원 올랐죠. 그럼 조세 정가는 가격 인상분 얼마? 20만 원이 정가됐다. 임대료 인상을 통해서 이 20만 원이 수요자에게 전가됐어요. 그럼 수요자가 20만 원 부담했죠. 그럼 60만 원 임대료 받았어요. 받아서 뭐를 해? 세금을 납부했더니 내가 받는 것은 얼마? 30만 원. 이것은 부과 후 누가? 공급자. 부과 후 공급자가 획득하는 임대료는 30만 원. 그러다 보니까 요건 누가 내야 돼? 요 부분은 누가 부담? 공급자. 원래는 공급자가 다 부담해야 되는데 수요자에게 전가시켜서 공급자는 이 파란색 빗금친 부분은 공급자가 조세를 부담을 해요. 그럼 요 부분은 누가 부담? 자, 요 부분 노란
요 부분은 수요자 부담과 공급자 부담을 더한 요것은 정부의 무슨 수입? 조세 수입이에요. 예? 조세 수입은 그죠? 요 거래량과 요 세금을 곱해줘. 요 세금액과 요 거래량을 곱해주면 정부에 뭐가 나온다? 조세 수입이 나와요. 그럼 수요자 부담분과 공급자 부담은 정부가 조세 수입으로 가져가요. 그러면 여러분 뭐 한 거다? 여러분이 소비함으로써는 만족, 이런 걸 뺏기는 거예요. 뺏기는 거. 자, 그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고, 이때 세금을 부과하면요, 요 노란 빗금 친 부분이 있죠. 이 부분은 사회에서 세금 부과하면서 없어져. 이게 바로 우리는 경제적 순손실. 작년에도 또 용어가 출제했는데 경제적 순손실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래서 여러분이 수요 곡선이 우하향하고 공급 곡선이 우상향하면은 이 경제적 순손실이 이렇게 노란색 빗금 부분이 나오는데, 이걸 원어로는요, 요겁니다. 원어. 이걸 번역한 건데, 이것을 경제적 순손실이고, 대도 죽을 사자를 써요. 무거울 중자를 써요. 그래서 사중손실이라고 해요. 가끔 문제를 풀다 보면은 경제적 순손실, 우리 김경환 교수가 출제할 때는 경제적 순손실로 출제하고, 우리가 뭘로? 사중. 우리 손재영 교수와 김경환 교수 교재, 부동산 경제학 교재가 있어요. 거기는 경제적 순손실로 번역하고, 다른 교수 교재는 사중손실로 나와요. 그러니까 어느 출제위원이 누구냐에 따라 용어는 달리 나오는데, 꼭 관란에 그럴 때는 뭐예요? 요 원어를 적어주면 좋지. 최근에 2번 다 뭘로 출제했어요? 경제적 순손실. 26회, 28회는 이걸로 출제했습니다. 누가 많이 부담해요? 이게 수요자가 많이 부담하죠. 20만 원. 누구? 귀착은 누구? 수요자 20만 원. 공급자 얼마? 10만 원 귀착이 됐다. 그 얘기죠. 자, 만약에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어떻게 돼요? 자, 여러분, 임대료가 훨씬 싼 공공주택 공급 확대해주면 어떻게 돼요? 정부가 임대료를 훨씬 저렴하게 해서 공공주택 공급을 확대하면은, 어디서? 민간 임대 주택 시장에서 저소득층 가구는 임대료가 훨씬 저렴한 공공주택이 공급되는 쪽으로 이동을 해가. 이사 간다는 얘기죠. 이동을 해갑니다. 그러면 여기 수요는 어떻게 돼? 이쪽으로 이동해가면 수요는 점점 줄어들죠. 그래서 수요 이동을 쉽게 해가면 뭐가 돼? 여기 수요가 줄어서 이쪽으로 가니까 탄력화돼. 그럼 이동이 어려우면 비탄력적, 이동이 쉬우면 탄력적. 이동을 해가니까 뭘로 가? 탄력적. 요게 바뀝니다. 요 수요 곡선이 완만하게 바뀌어요. 어느 쪽으로? 이렇게 탄력화가 돼요. 공급이 되면. 그러면은 빨간 선, 파란 선 만나는 점, 이 점입니다. 이만큼 올라요. 자, 공공주택이 공급되기 전에는 임대료가 얼마? 요거 이만큼 올랐어요. 40만 원에서 60만 원 올랐는데, 공공주택이 공급됐더니 이쪽으로 이동했더니 임대료가 60만 원 오르는 것이 얼마 올랐다? 50만 원이야. 그러니까 임대료 상승폭이 적죠? 그러면은 공공주택이 공급되면은 민간 임대주택 시장에서 임차인의 부담이 낮아진다, 높아진다? 낮아지잖아. 60만 내다가 이제 50밖에 안 내니까 낮아지죠. 그걸 완화시켜주는 거예요. 임차인이 부담을 뭐 한다? 공공주택이 공급되면 뭐다? 완화라는 것은 임대료를 적게 낸다는 얘기예요. 완화시켜준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75페이지에 표를 보시면 거기에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가 나오죠. 자, 전액 부담하는 경우 예외. 아까 우리 문제 풀 때 요걸 한번 풀었죠.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 수직선이 나오면 예외인데, 자, 예외일 경우에는 어떻게 돼요? 공급이 지금 고정돼서 우리는 생산자에게
세금을 부과해도 공급이 고정돼서 이동할 수 없잖아. 이렇게 공급 곡선의 수직으로 이동 못하니까 가격은 또 변화가 없다. 항상 주의해야 될 것은 공급이 고정되어 있으면 우선은 공급 곡선을 세금액만큼 이동시키지 못해요. 가격이 불변입니다. 가격이 변화가 없는데 수요자에게는 뭐를 통해서? 수요자에게는 가격 인상을 통해서 뭐를 해야 된다? 우리는 조세를 증가시켜야 되는데 조세 증가가 안 된다. 수요자에게 조세 증가가 안 되니까 누가 세금을 다 내야 되냐면은 공급자가 세금을 전액 부담한다. 이렇게 두 사람 중 어느 한 사람이 부담하면 예외. 그래서 공급자가 조세를 뭐한다? 전액 부담한다. 아까 우리 모의고사 요거 출제했잖아요. 네? 그리고 이번은 뭐인 경우?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수요 곡선이 완전 탄력적인 우리가 수평선이다. 자, 수평선일 때 세금을 부과하면은 또 세금액만큼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하는데 또 새로운 균형점에서 또 가격은 또 변화가 없죠.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또 수요자에게 가격 인상을 통해서 조세를 증가시킬 수 없으니까 공급자가 세금을 또 전액 부담. 두 가지는 공급자가 전액 부담. 예외. 자, 2번은 이런 경우. 2번은 수요 곡선이 완전 비탄력적일 때는 어떻게 돼요? 이때는 공급이 만나는 점이 지금 균형인데 세금을 부과하면은 세금액만큼 또 공급 곡선이 수직으로 상향 이동을 해요. 근데 세금 전부가 어떻게 돼요? 이 세금, 수직거리가 세금인데 이 세금 전부가 가격 인상을 통해서 누구에게? 수요자에게 100% 전가되죠. 수요자에게 100% 전가되니까 누가 세금을 다 내야 돼요? 수요자가 조세를, 이런 경우는 전액 부담. 수요자가 조세를 전액 부담하는 경우. 자, 2번은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이다. 자, 공급 곡선이 완전 탄력적일 때 또 세금을 부과하면은 이 세금 전부가 또 뭐를 통해서? 가격 인상을 통해서 100% 수요자에게 전가되니까 또 누가? 수요자가 조세를 전부 부담. 요 네 가지 경우는 예외적인 경우. 예외적인 경우 설명을 했고, 자, 그리고 175페이지에 그 중간에 주택에 대한 영향이 나오죠. 자, 주택에 대한 영향을 보면은, 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 자, 신규 주택에 대한 공급 곡선은 비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하다. 왜 급하냐? 도시 내에서 택지를 조성해서 신규 주택을 공급하는 데는 법적 제한이 많아요. 택지 조성 쉽지 않죠. 법적 제한이 많아서 비탄력적. 수요는 상대적으로 완만해서 뭐다? 탄력적. 자, 이때 수요 공급이 만나는 점이 바로 뭐가 돼? 균형이죠. 자, 낡고 노후화된 오래된 주택은 뭐죠? 공급은 탄력적. 왜? 이미 주택 지어져 있잖아요. 그럼 팔려고 시장에 내놓는 거 공급에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공급에는 법적 제한이 없어요. 그래서 오래된 우리가 중고 주택인 경우에는 법적 제한이 없으니까 탄력적인데, 자, 오래된 주택은 우리는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이고, 신규 분양하는 주택은 누가 소비한다?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주택. 수요 곡선은 이렇게 나오겠죠. 자, 이때 신규 분양하는 주택과 우리가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했어요. 그러면 신규 분양하는 주택과 우리는 오래된 주택에 동일한 세금을 부과하면 새로운 균형점에서
가격은 이만큼 오르고 거래량은 이만큼 감소하죠. 또 여기서도 어떻게 돼요? 가격은 이만큼 오르고 거래량은 여기서 이만큼 감소해요. 자, 그럼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요건 누가 보다? 가격 인상을 통해서 요건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 그럼 빨간 부분은 수요자에게 전가되는 부분으로서 누가 부담한다?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이 돼요. 빨간 부분은 수요자가 부담하는 부분인데 누가? 신규 주택의 고소득층은 어떻게 돼? 세금을 적게 부담하고 저소득층은 세금을 이렇게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이걸 전문 용어로 역진세라고 한다. 역진세 176페이지 밑에서 5번째 줄에 보시면은 역진세죠. 세금을 저소득층이 오히려 더 많이 부담하는 결과를 초래한다. 그래서 여러분 비례세를 부과하면은 여기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재산세와 같은 비례세를 부과하면은 저소득층이 세금을 더 많이 부담해요. 액수가 문제가 더 많이 부담해. 소득이 낮다 보니까. 그런 문제. 돈 있는 사람은 뭐 액수 부담이 안 되죠. 자, 그런데 여기서 요 수직거리가 세금이거든요. 하여튼 요 수직거리가 세금인데 이때 어느 부분은 요 파란 부분은 누가 부담하는 거죠? 파란 부분은 공급자가 부담하는. 요 파란 부분. 이 파란 부분은 누가 부담한다? 공급자가 부담하는 부분. 자, 그러면은 수요가 탄력적일 때는 수요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반대로 공급자는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자, 여기 공급이 탄력적일 때는 공급자가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고 반대로 수요자는 세금 부담을 많이 하기 때문에 불리하다. 그래서 두 개를 묶어버리면 탄력적. 두 개 묶으면은 탄력적일수록 세금 부담을 적게 하기 때문에 유리하다. 그래서 수요가 탄력적이면 수요자가 유리하고 공급이 탄력적이면 공급자가 유리. 반대로 비탄력적은 뭐다? 불리한 거. 그러니까 암기는 탄유로 암기하면은 안 틀리는데 탄력적은 기울기가 급하다, 완만하다. 완만하다. 시험 문제 내면요, 말을 바꿔요. 탄력적, 비탄력적 하다가 곡선의 기울기가 급할수록 완만할수록 이렇게 바꾸고 아니면은 수요의 가격 탄력성이 공급의 가격 탄력성보다 작을수록 말을 바꿔서 출제해버려요. 그걸 잘 판단하셔야 돼요. 탄력적일수록 유리하다라는 거.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고소득층이 소비하는 신규 주택은 어떻게 돼요? 세율을 높이고 저소득층이 소비하는 오래된 주택은 세율을 낮춰서 차등적으로 세금을 부과할 필요가 있어요. 누가 적게 내야 돼요? 저소득층이 세금을 적게 내야 돼요. 자, 양도소득세가 나옵니다. 자, 그 중에 시험 문제에 우리가 175페이지 밑에서 네 번째, 이게 작년에도 또 출제했죠. 자, 정부가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어요. 자, 주택 가격이 급등하고 있을 때 뭐를? 자, 지금 주택 가격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 정부가 뭐를 위해서? 주택 가격을 할 목적으로? 안정시킬 목적으로 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를 했다? 중과세를 했어요. 그럼 양도소득세를 중과세하면은 주택을 소유한 사람은 주택을 처분하면은 양도소득세를 많이 내죠. 지금 양도소득세율이 몇 프로예요? 기본세율이 최대 몇 프로? 42%죠. 42%에 2주택 중과세 시키면 52%까지, 3주택 이상 중과세하면 62%까지 내야 돼요.
예? 중과세를 하면은 중과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면 2주택 이상 처분하라고 이제 중과세를 했는데 소유자는 뭐 한다? 2주택, 3주택 이상 돈 있는 사람이다. 거의 대부분 뭐 한 20% 미만이 뭐 갭 투자를 했겠지만 거의 대부분 돈 있는 사람이에요. 돈 있는 사람은요, 5년 동안 보유하자. 그래도 처분 안 해요. 처분 안 합니다. 세금 많이 내는데 왜 처분하냐? 아예 전세 임대 주는 게 더 낫지. 안 해요. 그래서 뭐 한다? 주택 공급이 팔려고 내놓은 주택도 점점 줄어들어요. 그 작년 시험에 주택 공급이 감소하는데 이걸 뭘로 출제한 거예요? 작년에 증가로 출제했어요. 주택 공급이 줄어드는 뭐가 나온다? 주택 공급의 동결 효과가 발생. 여러분 팔려고 내놓은 사람은요, 갭 투자에서 이자 부담이 있는 사람 몇 사람밖에 없어요. 거의 안 되나? 왜? 여러분 뭘로 돌려버려? 월세 보증금 반 월세 반에서 월세 갖고 이자 갚아버리지 뭐. 왜 내냐 이거지. 그래서 주택 공급이 줄어들어요. 지금 우리 항상 거래 뭐 절벽된다 뭐 많이 나오는데 공급이 안 돼요. 그러니까 수요는 많이 있다. 공급은 안 되면은 당연히 가격은 오르지. 수요 공급에 따라서 당연히 주택 가격은 오히려 안정되는 것이 아니라 뭐다? 오히려 이전보다 더 뭐 할 수 있다? 상승할 수도 있다. 시험에는요, 요 두 지문을 많이 출제하는 거죠. 4번 냈어요. 잘 확인. 그리고 또 2번 다 정답 물은 게 있죠. 여러분 교재 위에서 176페이지 위에서 2번째 요거 정답 2번 물었죠. 토지 이용을 특정의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할 때는 2번 다 이렇게 냈어요. 토지 용도에 관계없이 동일한 세금을 부과. 이걸 2번 냈어요. 뭐에 따라? 특정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해서는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돼요. 출제위원 김지영 교수 교재에 나온 지문이거든요. 토지 용도에 따라 세금을 달리 부과해야 된다. 그리고 또 우리 중요한 우리 추미애 대표가 좋아하는 학자 헨리 조지. 작년에도 출제해서 계속 언급을 하니까 올해도 출제 1순위예요. 헨리 조지. 자, 헨리 조지는 진보와 빈곤이라는 저서를 통해서 뭐를 주장하냐면요. 여러분, 지금 이 사람이 주장한 시기가요, 지금으로부터 150년 전 얘기입니다. 지금 생각하시면 안 돼. 150년 전. 그때 국가의 역할은 국방 치안이에요. 150년 전에. 지금 좀 복잡 안 해요. 그 시기를 생각하면서 그때 토지에서 나오는 지대 수입에 대해서 100% 세금으로 징수를 해 간다면 그 지대 수입 자체만으로 정부의 재정 지출을 충분히 충당할 수 있기 때문에 토지세 이외의 모든 조세, 소득세, 법인세 이런 모든 조세는 다 철폐하자고 주장한 학자가 누구? 헨리 조지. 그걸 우리는 토지에 대한 뭐죠? 단일세라고 해. 토지 이외의 모든 조세는 뭐 하자? 철폐하자. 토지 이외의 모든 조세는 철폐하자고 주장한 학자입니다. 또 하나가 요겁니다. 토지의 공급이 뭐다? 고정되어 있다. 완전 비탄력적인 공급 곡선은 현재 이용하고 있는 용도 외에 다른 용도로 이용하지 못하고 공급이 고정되어 있다. 이때 정부가 토지 보유세를 부과하면은요, 공급량이 고정됐어요. 여러분, 토지 공급량이 고정돼 있어서 변화가 없으면은, 자, 아까 여기 공급이 고정되면 어떻게 돼요? 가격이 변화가 없죠. 가격이 변화가 없으면 뭐죠? 가격 인상을 통해서 수요자에게 조세를 당연히 증가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가격은 불변이에요. 가격이 불변이면은 여러분 세금을 부과하면은 공급량이 줄어들어야 되는데 공급의 변화가 없으니까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다. 이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지 않는 이런 세금을 우리는 헨리 조지는 뭐라고 하냐 하면은
효율적인 우리가 세금이라고 해요. 효율적인 세금. 자원 배분의 왜곡을 초래하자는 세금을 헨리 조지라는 학자는 효율적 세금이고요. 이때 우리는 헨리 조지는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 토지세의 중립성이 나타났다고 주장을 하게 된다. 시험 문제는 헨리 조지 원래 출제 예상되는 또 용어입니다. 작년에도 나왔지만은 잘 확인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이 정책 이론을 마치고 우리가 투자 이론 183페이지 잠시 쉬고 시작하겠습니다.